코스톨라니는 자신이 파리증권사를 처음 출근한 날에 한 노신사가 자신에게 해준 말을 들려줍니다. 좋은 걸 하나 가르쳐주겠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딱 하나뿐이라네. 주식이 바보보다 많은지 바보가 주식보다 더 많은지 말일세. 이 말은 코스톨라니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볼 책은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마지막 저서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유대인 집안의 출신이며 철학과 미술사를 전공했으나 아버지의 권유로 35살까지 파리에서 주식 중개인으로 일했습니다. 35세 당시 이미 큰 돈을 벌어 은퇴했으며 이후엔 집필과 강연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1999년 93세에 저술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는 2번의 세계전쟁과 대공황을 겪은 투자자입니다. 현재의 세계와 다른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배울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장 돈의 매력.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프란치 아사시, 마르크스를 넘어 요한 바울 2세에 이르기까지 사상가들은 다음 문제에 대해 항상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돈에 대한 욕구를 도덕적으로 내세우고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코스톨라니가 좋아하는 소설인 돈에서 나오는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돈으로 생긴 부정적인 책임을 왜 돈이 전부 떠맡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는 별개로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구는 경제적 진보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창의성, 성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TV, 자동차 등이 500년 전 그런 물건들이 없었을 때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까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의학의 발전을 이끈 경제적 진보가 없었다면 오늘 93세가 된 자신이 이곳에 앉아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아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커다랗지만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은 케이크와 작지만 공평하게 나눈 케이크. 이때 공평하게 나눈 케이크 조각이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은 케이크의 작은 조각보다도 작다는 것은 자명하죠. 이 세계가 선택한 것은 커다란 케이크였습니다. 아마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인간의 본성에 좀 더 가깝기 때문이겠죠. 돈, 자유세계의 가치 척도. 돈을 소유하고픈 욕망과 돈을 버는 것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히 소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행위 그 자체에서 본질적인 자극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치 책이 잘 팔려서 10%의 인쇄 수입이 늘어나는 것보다 기꺼이 돈을 지불할 독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코스톨라니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다행히 돈으로 무언가를 살 수 있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류가 없다면 우리는 이들을 만들어내야 할 겁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디플레이션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많은 이들에게 돈이란 힘과 지위를 상징합니다. 돈은 이를테면 육체적 장애, 흉측한 외모 등 모든 불행을 기꺼이 보상해주며 보잘것없는 조상들을 대처할 수 있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백만장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백만장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코스톨라니의 정의에 따르면 백만장자란 자신이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데 있어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자신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백만장자는 일할 필요도 없고 고용주 또는 고객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백만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데 누구는 50만 달러가 필요하고 누구는 500만 달러가 필요하죠. 이것은 개인의 성향과 책임져야 할 의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지 아니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데 만약 은행 잔고와 사랑에 빠진 배우자라면 어떨까요? 그런 배우자가 있다면 절대 백만장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모피, 자동차, 보석에는 한계가 있지만 은행 잔고만큼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 돈은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뤄야 합니다. 마냥 돈을 쫓으려 하지 말고 돈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죠. 상승하는 주가를 뒤쫓기보다 하락하는 주가와 정면 승부를 봐야 하는 주식시장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길을 쓰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잃어버릴까 두려워 절대 투자하지 못하죠.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지독한 자린고비는 절대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아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낭비벽이 심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는 원하는 대로 사고 소비하지만 그 또한 독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있는 돈을 모조리 써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박에 항상 시달리죠. 따라서 그는 돈의 출처가 되는 자신의 회사, 상사, 고객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이 두 양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단기간에 백만장자 되기. 코스톨라니는 자신의 경험에 비춰보며 단기간에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부자와 결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명한 아이템과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는 것, 세 번째가 투자입니다. 여기서 복권과 같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은 배제했습니다. 수많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통해 백만장자가 되죠. 또 유명한 사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빌 게이츠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명가 정신에 사업적 두뇌가 결합되어야 하죠. 예컨대 코카콜라를 개발한 약사는 이 비법을 몇 달러에 팔았습니다. 재치있고 똑똑한 사업 아이디어로 부를 쌓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전문 분야는 세 번째인 투자이기 때문이죠. 투자는 과학이 아닌 예술이다. 지금까지 코스톨라니는 외환, 원자재, 현물, 선물 등 거의 모든 유가증권에 투자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파리, 프랑크푸르트, 취리, 도쿄, 런던, 상하이를 가리지 않고 바쁘게 돌아다녔죠. 물론 그렇다고 그가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자자는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락에도 투자했기 때문이죠. 간단히 말하면 그는 모든 영역에 투자했고 어떤 상황에도 버텼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경치나 정치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호경기나 불경기에도,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있을 때도, 가치 상승이나 가치 절하가 있을 때조차 1924년부터 지금까지 주식을 생각하지 않은 밤이 단 하루도 없다고 코스톨라니는 자신의 일생을 평가합니다. 나는 증권 투자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많은 언론인들이 그를 증권시장의 구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코스톨라니 본인은 그 호칭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릇 스승이라면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는 어제 오늘이 어땠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상당한 것입니다. 다수가 그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80년에 이르는 증권시장의 경험에서 자신이 배운 것이 있다면 투자는 과학이 아닌 예술이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인상파 화가의 작품처럼 윤곽조차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있죠. 코스톨라니는 자신에게 있어 투자자란 지성인이며 경제발전, 정치, 사회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분야에서 그런 사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인의 대다수가 도박을 선택했고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들은 증권거래소를 카지노 도박장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앞서 진페란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무장관 나는 될 수 없다. 은행원 나는 되고 싶지 않다. 투자자, 주식거래인 그것이 바로 나다. 2장 증권동물원, 투기, 인류만큼이나 오래된 것. 증권거래소가 생기기 전부터 투자는 늘 있어 왔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인간을 투기로 이끌었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회학자들의 명제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투기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재정 담당관이었던 요셉은 꿈에서 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상해 풍년의 곡식을 대량으로 저장한 뒤 흉년에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가 미래의 손해를 충당하려 한 경제의 아버지였는지 단순히 차익을 노린 투기꾼이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말이죠. 인류가 존재하는 한 투자와 투자자가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투자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인간은 노래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놀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래하는 존재인 인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코스톨라니는 제일 먼저 투자를 할 것인지부터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재정적인 여건과 성격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인 재정적 여건과 관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자문을 들려줍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를 할 수 있다. 돈이 적은 사람은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만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여기서 마지막 문장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투자를 시작하려면 항상 수중에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돈이 아예 없다는 말은 집세를 낼 수 없거나 증금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들은 우선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코스톨라니가 생각하는 많은 돈이 있다는 것, 즉 첫 번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준은 이미 집과 연금이 준비되어 있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준을 갖춰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식광이 되는 것은 지양하라고 합니다. 증권에서 한번 돈을 잃기 시작하면 그 액수를 버텨낼 자산가는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부자라 해도 망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적은 사람, 다시 말해 보유한 재산과 수입이 집을 마련하고 자녀 교육에 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기간에 돈 쓸 일이 없다면 우량주에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기는 금물입니다. 투자자의 두 번째 조건은 돈을 쓰는데 시간적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3년 뒤에 투자로 돈을 벌어 집을 사고 사업도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간 돈을 벌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또한 투자로 정기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물질적인 전제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이제 투자자로서 갖춰야 할 특성들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데 이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바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시장이 있다면 새벽에 일어나 컨베이어 벨트 앞으로 출근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 밖의 필요한 다른 특성들에 대해선 앞으로 설명하고 증권동물원의 구성원들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자고 코스틀라니는 말합니다. 중개인, 거래만 신경 쓰는 사람. 증권시장이라는 동물원에서 중개인과 브로커는 주식의 시세 차이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돈을 법니다. 때문에 브로커는 주식 매매를 권유하죠. 코스톨라니는 한 가지 사례를 들려줍니다. 한 고객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브로커는 고객에게 IBM 주식을 매수하라고 열정적으로 권했죠. 상담이 끝날 무렵 그는 고객이 사실 IBM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아, 파신다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객이 팔든지 사든지 거래만 하면 상관없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이죠. 그들 중 대부분이 썩 명석하지 못하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식시장이 재기능을 하려면 그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죠. 매수자와 매도자를 모아 연결하고 수요와 공급으로 주가를 받치기 때문입니다. 머니 매니저, 100만 달러의 지배자, 대형 투자기관의 펀드 매니저와 자산관리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움직이지만 중개인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돈으로 투자를 하죠. 분석의 대가로 돈을 받지만 적중률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금융자본가, 시장의 큰손, 수백만 달러 혹은 수십억 달러를 거래하는 엄청난 자산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체에 깊이 관여하여 의결권을 확보하고 합병과 인수를 추진합니다.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경영진을 해고하기도 하죠. 이들은 항상 목표가 있으며 그것은 전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차익거래, 이미 멸종하고 있는 거래. 차익거래는 공간상의 투자를 말합니다. 시간상의 투자는 나중에 비싸게 팔기 위해 오늘 사거나 나중에 싸게 사기 위해 오늘 파는 것인데 이것과 반대로 공간상의 투자는 같은 시점에서 한 지역에서 사고 다른 지역에서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상 투자에 비교해 공간상 투자의 장점은 어떤 경우에도 위험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두 지역의 거래소 사이에 시세 차이가 있을 때만 주문 신청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차익거래 투자자는 거의 멀쩡했습니다. 주식 정보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시되기 때문에 코스톨라니 자신이 중개인으로 활동하던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당시에는 런던과 파리 사이에 대규모 차익거래가 흔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차익거래는 뉴욕 월스트리트와 시카고 상품거래소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식 중개회사의 컴퓨터들이 S&P 500 선물 시세와 지수에 포함된 500 종목의 주가를 관찰하고 주식 현물과 선물 사이에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매매를 하죠. 단기 투자자, 주식시장의 노름꾼,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규모가 늘어나는 집단이 바로 단기 투자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라고 부르지만 코스톨라니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자신의 생각에 그들은 투자자라는 칭호를 들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들은 주식을 100일에 사서 103이 되면 팔아버립니다. 그런 다음 지수가 90이 되면 91.5에 팔기 위해 다시 사죠. 하지만 X와 Y의 변동 속에서 순간을 제대로 잡기란 힘듭니다. 만약 주가가 장기간 옆으로 또는 아래로 움직인다면 단기 투자자는 파산할 수밖에 없죠. 또 단기 투자자는 노름꾼이라서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는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자신의 말에 단기 투자자들은 반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나름의 차트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80여 년을 보냈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는 없었다고 하죠. 은행과 브로커는 그들의 고객을 단기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시도합니다. 뻔뻔하고 수치심도 없이 일명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위해 수수료를 줄이고 실시간 거래를 홍보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코스톨라니는 이 단기 투자자들을 옹호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이 주식시장이 재기능을 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단기 투자자가 많을수록 시장은 커지고 유동적이 됩니다. 시장에 보관만 하는 장기 투자자만 있다면 시장은 비유동적이 될 것이므로 수백만 명이 넘는 단기 투자자들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죠. 장기 투자자, 주식시장의 마라토너, 장기 투자자는 단기 투자자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노후 대책이나 자식에게 남길 유산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산 뒤 몇십 년간 보유하죠. 극심한 불황이 찾아와도 장기 투자자는 주식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보유합니다. 장기 투자 목적이므로 주식에 투자한 돈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단기 투자자는 미국과 영국의 연기금입니다. 엄청난 규모인 만큼 보유기간을 길게 잡아야만 했고 그것만으로 연금 수혜자들에게 행운입니다. 관리자가 돈을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돈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하락한 뒤에 항상 새로운 최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자신 역시 몇 년 전부터 장기 투자자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현재 약 500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한 종목도 팔지 않고 사기만 했다고 하죠. 코스톨라니는 솔직히 말해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장기 투자를 권하고 싶다고 합니다. 장기 투자는 모든 주식 거래 중 평균 이상의 결과물을 약속한다면서 말이죠. 만약 독자 여러분들이 그냥 코스톨라니의 조언을 듣고 따르기로 한다면 이 책은 그냥 이 시점에서 끝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호모 루덴스로서의 본능은 매우 강력하기에 코스톨라니는 순종 투자자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순종 투자자,
장기적인 전략가. 이 유형의 투자자는 단기와 장기 투자자의 중간점에 위치합니다. 장기 투자자들과 반대로 순정 투자자는 모든 뉴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투자자들처럼 뉴스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죠. 예컨대 미국 대통령이 심장마비를 겪고 있다고 해서 순정 투자자들의 투자 구조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진단 기초가 흔들릴 정도의 뉴스에만 자금을 움직입니다. 순정 투자자는 X와 Y 사이의 단기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A와 B의 직선으로 움직이는 방향만 쫓아갑니다. 순정 투자자는 멀리 보면서 화폐, 신용정책, 금리, 경제성장, 무역수지, 사업보고서 등 그날의 뉴스를 관심있게 보지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옳든 틀렸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 투자자와 가장 큰 차이죠. 금융자본가 역시 주관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을 추구하지만 순정 투자자들은 금융자본가와 비교해 꽤 수동적인 참여자입니다. 투자한 기업의 경영이 부실해지면 경영진을 교체하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팔아버리니까 말이죠. 순정 투자자에게는 상관도 부하직원도 없고 브로커나 은행원처럼 인사해야 할 고객도 없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설득해 뭘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귀족과도 같아 많은 부러움을 사죠. 하지만 위험 부담을 안고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투자란 부와 파산 사이로 가는 위험한 항해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훌륭한 배와 똑똑한 항해사가 필요합니다. 훌륭한 배란 돈, 인내, 그리고 강심장이며 똑똑한 항해사란 경험이 많고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순정 투자자는 분석하고 진단한다는 점에서 의사와 비슷하지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는 점이죠. 투자자의 무기는 첫째도 둘째도 경험입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적어도 2번은 파산해봐야 진정한 주식 투자자로 불릴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파산은 금전적으로는 손해지만 경험적인 측면으로 보면 수익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현재 잃은 것이 충분히 상쇄될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합니다.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사람들은 자신이 옳았다는 생각에 무언가를 배우려 하지 않고 심각한 손실을 경험한 후에야 실패 원인을 분석하죠. 그러므로 이것이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해 보는 것 말이죠.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계산만 할 뿐 생각하지 않는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내세운 이론은 코스톨라니 자신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3장 투자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번 장에선 투자의 대상에 대해 나옵니다. 기회와 리스크에 대한 질문. 코스톨라니는 투자에 대해 말할 때 주식 투자를 전제로 말하지만 주식에만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큰 수익을 준 투자는 채권이었고 외환과 원자재에도 투자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세계 정치, 돈의 흐름, 세계은행과 IMF의 결정, 신기술 개발, 팔레스타인 문제, 심지어 브라질과 중국의 날씨도 관찰하고 분석한다고 합니다. 채권,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투자 대상. 대다수의 예금자들은 채권을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기까지 기다리면 돈을 잃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기가 도래하기까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일부 채권은 액면가의 40%까지 떨어졌고 80년대에 들어서는 2배가 되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1989년 1822년에서 1910년에 발행된 차르 시대의 채권을 샀다고 합니다. 당시 그 채권은 명목가치의 1%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었죠. 그런데 1991년 고르바초프가 미테랑을 만나 과거의 빚을 인정하면서 그 채권의 가격은 명목가치인 500프랑의 12%인 60프랑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이 정도를 원한 것이 아니었죠. 이후 1996년 러시아 국무총리는 파리에서 약 20억 프랑의 보상에 서명했는데 내용은 500프랑이었던 채권 가격을 300프랑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채권을 5프랑에 산 코스톨라니로서는 무려 6000%의 수익을 얻게 된 것이었죠. 코스톨라니는 자신이 아직 어릴 때 운전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위치를 보지 말고 전방 300m 앞을 주시하세요. 증권시장에서도 정확히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흥미로웠던 외환시장. 외환시장은 화폐의 상대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것인데 주식과 달리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은 손해를 봅니다. 과거의 외환시장은 훨씬 다채로웠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 외환시장은 은행, 보험사, 헤지펀드와 같은 빅플레이어, 즉 대형 투자자들이 참여한 카지노판이죠. 이제 투자에 관련된 뉴스는 세계 어디서나 동시에 공개되고 그로 인해 외환 시세와 원래 가치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그 차이를 알았다 쳐도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단기 게임에 지배되고 있어 원래 가치로 돌아가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원자재, 투기꾼 대 투기꾼. 원자재 투자에서도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선물에 투자하는데 전체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금 명목으로 일부만 투자하기에 원하는 방향에서 아주 조금만 다르게 진행되어도 증거금을 높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지션은 강제 청산되죠. 이는 매우 위험한 투자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원자재에 적극 투자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손해를 본 것도 이익을 본 것도 없다고 하죠. 원자재 투자는 그 리스크를 제대로 알고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분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곡류에 투자를 하고 초콜릿 공장 주인은 카카오나 설탕을 사는 식이죠. 원자재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은 원자재 투자에서 행운을 찾으려는 생각을 버리라고 포스톨라니는 조언합니다. 유가물, 수집가인가 아니면 투자자인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 인플레이션 심리가 많이 나던 시기에 유가물 투자는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라면 유가물 투자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주식과 달리 유가물은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했다면 재빨리 하차해야 한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부동산, 자본이 많은 투자자를 위한 것. 코스톨라니는 유일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유가물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세를 놓아 돈을 벌 수도 있고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집세를 아낄 수도 있죠. 코스톨라니는 첫 번째 투자 대상으로 부동산을 권합니다. 그래야만 나날이 오르는 집세와 집주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서 말이죠. 부동산은 다른 투자 대상들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집니다. IBM 주식은 세계 어디서나 값이 똑같지만 60평 크기의 주택 가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시세는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죠. 다만 주식처럼 매일 신문에 공시되거나 공개되지 않아 실감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무엇보다 도박꾼이 없다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사서 그 다음날 팔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 탓에 다른 투자 대상처럼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락이 시작될 때 매수처를 찾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죠. 모든 내용이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에 관한 코스톨라니의 조언은 시대적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들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아파트를 놓고 들으면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주식, 진정한 투자 대상 그 자체. 코스톨라니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투자 대상은 물어볼 것도 없이 단연 주식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저평가된 기업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말이죠. 워런 버핏은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해서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고평가된 기업에 공매도를 할 수도 있죠. 또 크라이슬러 같은 턴어라운드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MS나 델 같은 고성장주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앞선 다른 투자 대상들과 비교해 주식의 장점은 장기적인 상승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그런 것은 아니죠. 일부는 바닥까지 추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은 상승한다고 말할 수 있어 다른 투자에 비해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분산하고 크고 우량한 기업에 투자하면 성공 가능성이 보다 커지죠. 만약 기대만큼 상승하지 않더라도 초조해지지 말고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를 추천합니다. 주식시장에서 100의 주식을 사서 110에 팔았다며 뽐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들은 100에 사서 60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시세를 외면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이것은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 코스톨라니는 요즘은 장기 투자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다양한 모험을 시도했었고 아직도 살아남았기에 그 내용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4장 증권거래소 시장경제의 신경취제. 이번 장에선 증권거래소에 대해 말합니다. 탄생시간 증권거래소는 17세기 초 식민주의가 지배했던 시절 암스테르담에 가장 먼저 등장했습니다. 인도 회사의 주식이 그 투자 대상이었고 기업주는 네덜란드 자본가들이었습니다. 이 인도 회사의 배는 향신료, 섬유, 도자기 등을 가득 싣고 암스테르담 항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1688년 네덜란드 인도 회사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선박이 파손을 입었고 50톤을 예상한 금은 35톤에 팔렸는데 큰 손실은 아니었지만 투자 열기를 식히기에는 충분했죠. 그러다 17세기 중반부터 암스테르담의 증권거래소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이때 이미 선물이나 옵션 거래가 형성되었으며 상승장과 하락장을 위한 전략이 이미 구상되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신경취제. 증권거래소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로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소는 단순한 게임장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중추신경이자 동력입니다. 보통 게임장과는 달리 가격 형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이 없었다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금이자가 아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는 많은 투자자들을 증권시장으로 이끌었고 여러 영역에 투자되었죠. 또 시장이 있기에 투자자들은 언제나 현금화할 수 있었습니다. 즉 증권시장은 가격 형성과 현금화 수단이라는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만 결국 자기 자본을 경제에 제공하는 셈이죠. 경제성장, 고용, 진보를 위해 자본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가가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대출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을 경우 사업이 잘 되면 대출금에 이자를 내면 되지만 잘 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상환을 제축받고 감당할 수 없는 담보를 요구받습니다. 그렇게 사업은 실패하죠. 아무리 그 사업 아이디어가 옳았다 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주식은 이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자본을 반환해야 할 의무도 없죠. 대신 배당금과 같이 수익 배분에 대한 참여권을 요구받습니다.
만약 기업이 크게 성장한다면 주가가 올라 수익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오른다는 기대는 투자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받는 안정적인 위험을 포기하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게 합니다. 인터넷 같은 신생기업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대출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죠. 이들 전부 승리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부는 성공할 것입니다. 증권인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 주식시장은 온갖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많은 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증권거래소를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정반대로 행동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세계사의 거울, 증권시장은 세계사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뒤틀린 거울이어서 정확히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 거울에서 무언가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특권을 누립니다. 내일 있을 일은 알지 못해도 적어도 오늘과 어제가 어땠는지는 알 수 있게 되죠.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모르는 증권인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경제의 온도계,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흔히 주식시장을 경제의 온도계라고 표현하지만 주식시장은 현재 상황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경제 흐름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일 때 독일의 주식시장은 3배나 올랐고 경제는 최고 호황인데 주식시장은 침체되는 경우도 있죠. 경제와 주식시장이 항상 평행을 이루며 동반 성장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상호작용이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유명한 이론이 나옵니다. 산책하는 주인과 개의 이야기죠. 한 남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개는 주인보다 한참 앞서 갔다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또 어쩔 땐 주인보다 한참 뒤에 있기도 하죠. 산책 내내 그런 행동을 반복되지만 결국 마지막엔 둘은 같은 목표 지점에 도착합니다. 주인은 천천히 1km를 걷는 동안 개는 4km를 움직였습니다.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증권시장입니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멈추기도 하고 뒷걸음질도 치지만 주식시장은 같은 시기에 100번 더 넘기 위아래로 널뛰죠. 정리하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와 주식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때로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5장,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 여기서부터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에 대해 나옵니다. 주식시장의 논리. 애널리스트들은 날마다 그날의 시세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투자자에게 전혀 불필요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주식시장에는 고유한 논리가 있으며 그것은 날씨만큼이나 변동스럽죠.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의 변동에 대해 어떤 논리도 찾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고유한 논리는 다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식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주가가 떨어진다. 둘째,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주가가 오른다. 셋째, 공급과 수요가 동일할 경우 주가는 큰 변동 없이 머무른다. 아무리 이윤이 좋고 배당금도 지급하며 전망이 유망해도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뿐입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유일한 논리입니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 코스톨라니는 자신이 파리증권소를 처음 출근한 날에 한 노신사가 자신에게 해준 말을 들려줍니다. 좋은 걸 하나 가르쳐주겠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딱 하나뿐이라네. 주식이 바보보다 많은지 바보가 주식보다 더 많은지 말일세. 이 말은 코스톨라니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설명하자면 주가의 흐름은 주식을 팔려는 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려는 매수자보다 더 급박한지 아닌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심리적 혹은 물질적 압박감에 주식을 내놓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은 반대로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하지만 돈을 가진 사람이 반대로 주식을 찾는데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을 팔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주가는 상승한다는 거죠. 모든 주식 투자의 이론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다면 기업의 이익이 좋든 나쁘든 전쟁 중이든 평화 상태든 좌파가 권력을 잡든 우파가 권력을 잡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들이 시세에 강제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돈을 보유한 사람이나 주식을 보유한 사람 한쪽이 더 우세할 때에만 시세는 움직이죠. 모든 주식 투자자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논리적으로 움직이는 주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6장,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여기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주인과 개 중 주인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단조 아니면 장조. 주식시장에서는 10년간 지속되는 트렌드가 존재합니다. 투자자가 이런 트렌드에 맞춰 수익을 얻으려 한다면 먼저 그 트렌드의 배경음악이 장조인지 아니면 단조인지 알아야 합니다. 전쟁 또는 평화,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 이 2가지 요소가 주식시장에 흐르는 주제음악을 결정합니다. 평화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코스톨라니는 소액 투자자든 대형 투자자든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주식에 투자하라고 조언했고 또 투자에 성공하고 싶거든 수면제를 먹고 몇 년간 주식시장을 보거나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호황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현재의 침체기를 견디지 못하고 두려움에 주식을 파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간 코스톨라니에게 어떻게 그렇게 낙관적일 수 있었는지를 묻곤 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자신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아주 간단명료하다고 합니다. 1912년 이후 세계는 평화의 시대에 들어섰으며 더 이상 전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화약 냄새가 풍기면 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은 국가의 화폐
또는 금만이 유행했죠. 유럽인들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새로운 시대는 미국만이 거대한 세계 강국이 되는 팍스 아메리카입니다. 그것으로 장기적인 세계 평화가 보장되었죠. 그것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그린라이트를 켰고 지난 수년간 주식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제발전. 앞서 언급했던 반려견과 주인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반려견과 주인, 즉 경제와 주식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기업의 수익이 성장하지 않으면 주식도 지속적으로 오르지만은 않죠. 그렇다면 개가 너무 멀리 앞서 나가 주인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버린 경우라면 어떨까요? 개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친구는 다소 늦더라도 주인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 일본의 경우가 그러했죠. 경제지표나 기업 이익에 비해 주가는 무려 20년이나 앞서가고 있었고 너무 앞서 나갔다는 것을 깨달은 개가 돌아오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경제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경제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글로벌 시대에는 세계 경제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경제만 발전을 한다면 때때로 실현과 동료가 찾아와 주식시장이 약간 흔들린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구조적 장애물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럴 땐 아주 노련하게 주식시장의 상승 혹은 하강 국면을 예의주시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장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과물에 대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세 정책입니다. 스웨덴처럼 자기 수입의 9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기술 발전을 방해하는 복잡하고 과도한 규제입니다. 독일에서 규제로 환영받지 못한 유전공항은 미국에서 둥지를 틀었죠. 가장 큰 장애물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떠돌이 악사들의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음악도 없다. 돈이 없으면 경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코스톨라니는 자신은 돈의 수급을 방해하는 금본위 제도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금본위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말이죠. 화폐의 강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금 보유량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력이고 국가 재정의 경영에 의해 결정됩니다.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라의 경제가 탄탄하다는 근거는 없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금본위제가 아닌 훌륭한 중앙은행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지휘자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중앙은행이 돈을 양을 줄이려 한다면 긴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번 장에서 말한 장기적인 관점이란 경제 상황을 결정하는 요인들입니다. 경제 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전쟁의 유무와 경제 성장이라는 거죠. 이것은 주인과 개 중 주인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부적절한 조세정책, 과도한 규제, 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거죠. 다음 장에선 개의 움직임, 즉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나옵니다. 7장,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앞서 말했다시피 이번 장에선 개의 움직임, 즉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돈 플러스 심리는 트렌드. 주식시장이 앞선 장에서 말한 요소 등에만 영향을 받는다면 경제와 함께 완만하지만 서서히 오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 주식시장은 개의 모습처럼 급속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중기적인 영향 요소는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경제가 좋아져도 주식 거래가 활발할 수 없죠. 두 번째는 심리입니다. 대중의 심리가 부정적이어서 누구도 주식을 사려 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 없습니다. 두 요소가 긍정적이면 주가는 오릅니다. 반대로 둘 다 부정적이라면 주가는 내립니다. 둘 중 하나만 긍정적이라면 주식시장은 재미없이 옆으로만 움직이죠. 여기서 나온 공식이 바로 돈 플러스 심리는 트렌드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자신의 생각에 중기 주식 트렌드에는 돈과 상상력, 이 경제 지표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둘 중에는 돈이 좀 더 중요하다고 하죠. 돈이 있으면 심리는 언젠간 긍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심리가 좋지 않더라도 9에서 12개월 안에 돈의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반대도 동일합니다.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9에서 12개월 이후 투자 심리도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적어보려 한다고 합니다. 경기, 중기적으로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앞서 말했다시피 주식시장은 경제 상황의 온도계가 아닙니다. 심지어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죠. 호황기에 기업들은 늘어난 수요를 위해 시설 투자를 준비하고 새로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렇게 주식은 많아지고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신차의 공급이 많아지면 중고차의 시세가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중고차입니다. 불경기를 보죠. 불경기의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남는 자본으로 자사주를 사서 주주를 보호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수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저축을 하게 되고 이 중 일부는 펀드나 보험을 통해 증시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배당금이 줄고 이윤이 감소하는 불경기에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이것에 대항하는 싸움은 해로울 뿐이다. 증권인은 인플레이션을 싫어합니다. 소비자 물가, 생산가, 임금 등이 오르면 시장의 분위기는 악화되죠.
하지만 이것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취하는 중앙은행들의 조치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가벼운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올리고 생산비 상승을 초래합니다. 그러면 다시 생계비가 올라가고 노조는 다시 임금 상승을 요구하죠. 마지막에는 화폐 가치가 너무 하락해서 금융에서 돌던 돈들이 유가물로 옮겨가고 여기에 오펙과 같은 기구가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면 생산자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 대량 실업 사태가 이어지고 결국엔 경제 위기가 옵니다. 투자자가 인플레이션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각 나라 중앙은행의 방안도 같이 살펴야 하죠. 디플레이션, 증권시장의 가장 큰 재해. 디플레이션이 오면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반면 원자재, 상품, 증권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소비자는 내일이면 가격이 더 내려갈 것임을 알기에 아무것도 사려 하지 않습니다. 기업가들도 수요가 없으니 더 투자를 하지 않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앙은행, 금리의 독재자들. 미국 연준 의장 앨런 그리스턴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금리의 독재자라 불렸던 그는 과대평가된 면도 있습니다. 그 역시 3개월 이후의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시세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여겨질 때도 그가 할 수 있었던 조치는 그저 경고를 통해 며칠 동안 제동을 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경제 불황이 오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기업들은 대출을 받기 쉬워지고 새로운 투자를 계획합니다. 소비자들 역시 집이나 자동차 등을 구매하고자 대출을 받을 것입니다. 즉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가 늡니다.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불황이 오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들은 일자리 걱정에 지출을 줄이고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직접 투자나 소비 대신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죠. 경제 뉴스가 부정적이고 기업이익이 줄어들 때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이는 1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하면 연준은 금리를 몇 차례 올리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과잉 투자로 증시는 하락합니다. 그때 중앙은행이 다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폭락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경제가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올리게 되죠.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예금 이자가 높아지면서 예금이 주식의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경제가 긍정적이더라도 주가는 하락합니다. 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시장에 얼마나 빨리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론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늦어도 12개월 후에는 시장은 돈이라는 요소를 쫓아갑니다. 즉 결국 금리를 올리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9에서 12개월 뒤에 떨어지죠. 또 금리를 내리면 주가는 오릅니다. 지금 안 오르면 9에서 12개월 뒤에라도 오르죠. 채권, 주식의 경쟁 상대. 지금까지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단기 이자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채권은 장기 이자를 결정합니다. 이 이자가 높으면 채권은 주식의 경쟁 상대가 되죠. 즉 채권 이자가 높을수록 돈이 채권으로 흘러들어 주식시장이 부정적입니다. 반대도 그렇습니다. 외화, 달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유로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코스톨라니는 그것이 증권시장에 좋을지 나쁠지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항상 모른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외환시장은 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인플레는 해당 나라의 통화 약세를 부릅니다. 그때 해당 나라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 환율을 방어할 수 있죠. 즉 인플레는 환율 약세를 부르고 이는 금리 상승을 유발해 돈이라는 요소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환율이 높다면 수출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즉 환율이 높을 때는 금리가 하락하여 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중의 심리 1962년 출간된 코스톨라니의 첫 번째 책. 이것이 주식시장이다 해서 코스톨라니는 인간의 심리는 절대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심리의 강도, 즉 대중심리적 반응이 얼마나 격렬할 것인지와 대략적인 시기 정도는 예감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음 장에선 돈 플러스 심리는 트렌드라는 공식에서 심리를 살펴봅니다. 증권심리학. 당신은 부하내동파인가 소신파인가? 증시가 호재성 또는 악재성 뉴스에 반응하는 강도를 이해하는 것을 코스톨라니는 시장의 기술적 이해라고 부릅니다. 코스톨라니에게 있어 기술적 이해란 오로지 한 가지 질문에 달려있죠. 현재 증권의 대다수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 그런 이유에서 증권 투자자를 부하내동파와 소신파 두 분류로 나눕니다. 소신파는 말 그대로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 즉 투자자를 말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증권시장의 승자에 속하죠. 그들이 수익을 내는 것은 부하내동파 덕일 때가 많습니다. 앞서 소개한 증권을 가지고 노는 게임꾼들이 부하내동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하내동파와 소신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네 가지 요인, 포지를 가졌는지입니다. 바로 돈, 생각, 인내, 행운이죠. 돈. 코스톨라니에게서 돈이 있다는 것은 온전한 자기 자본을 보유한 것을 의미하며 부채가 없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1억 마르크를 보유한 재력가라도 2억 마르크의 주식을 구매했다면 그는 돈이 없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지적으로 거래하는 주식 투자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하는 동시에 상상력을 지녀야 하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문에 여기에 신념이라는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생각은 상상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라는 아인슈타인의 명언에 코스톨라니는 찬성한다고 합니다. 코스톨라니가 미국에서 이탈리아로 건너갔을 무렵 유럽에 대한 비관론이 만연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밀라노에 도착해보니 도시는 활기를 띠고 있었고 캘리포니아의 거대 자동차 회사인 카이저 프레이저가 토리노에 소재한 피아트와 계약을 맺고 인가공 형태로 1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섬유 산업의 방식이 자동차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중개인에게 연락해 파산 직전의 이소타 프라스키니라는 자동차 회사를 150리라에 매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소타 프라스키니는 1900리라를 찍고 1500리라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성공적인 투자 경험이었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인내, 증권거래소에서는 머리가 아닌 엉덩이로 돈을 버는 것이다. 인내는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내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실수를 줄여주죠. 인내가 없는 사람은 애초에 증시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투자로 돈을 번다는 것은 고통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처음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나중에 돈이 생기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투자의 근거가 되는 분석이 맞는다면, 그러니까 올바른 전제에서 시작된 투자는 성과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그 사이에 벌어지는 폭풍을 뱉어낼 인내와 정신력이 부족하죠. 코스톨라니는 여기에 맞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2 곱하기 2는 5 마이너스 1. 2 곱하기 2는 4이고 결론도 4이죠. 하지만 직선이 아니라 의외로를 통해 답이 나옵니다. 수학에선 이런 공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공식으로 다리를 건설한다면 2 곱하기 2가 5라는 값이 나오는 시점에서 다리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때문에 인내가 부족한 투자자는 빼기 1이 나오기 전에 무너져 주식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행운. 투자자에게는 행운도 중요합니다. 운에 관련된 요인인 전쟁, 자연재해, 새로운 발명, 사기 등은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를 결정하는 밑바탕이 된 기본 조건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류마티즘 질병을 완화시키는 약을 생산하는 회사에 투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사가 류마티즘 치료제를 내어놓는다면 그의 분석은 맞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인 경쟁사의 신약 개발이 그의 전제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소신파 투자자에겐 행운도 따라줘야 합니다. 행운만 부족해도 부안해동파가 되어버리죠. 돈이 없거나 빛이 있는 투자자는 인내할 여력이 없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이 없으면 전략을 세울 수 없죠. 이럴 경우 감정적으로 대세에 따르니 인내를 갖출 수 있을리 만무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돈이나 생각이 있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빼기 1의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계속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생각을 잃어버려 결국 인내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술적 이해. 즉 주식시장이 호재 또는 악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오롯이 증권이 소신파 투자자의 손에 있는가 아니면 부안해동파 투자자의 손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달렸습니다. 부안해동파 손에 있으면 시장은 호재에 약하게 반응합니다. 반면에 악재에는 즉각적이고 강하게 반응하죠. 반대로 소신파 투자자가 증권의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호재는 저온 결과로 이어지고 악재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전자를 과매수 시장, 후자를 과매도 시장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부안해동파들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은 매수가 과하게 이루어진 상황이고 소신파들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은 매도가 과하게 이루어진 시장이란 말이죠. 코스톨라니의 달걀. 시장이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주식시장의 상승운동과 하강운동의 해보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시장의 강세장과 약세장은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조정 국면, 적응 국면 또는 동행 국면, 과정 국면이죠. 이 국면을 거치면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원형에 코스톨라니는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코스톨라니는 1982년에서 1987년 8월까지의 강세장과 그 이후의 약세장으로 시장 사이클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982년 우리는 원형의 최저점, 즉 과장 국면의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미 1년 넘게 시세는 바닥을 기고 있었고 누구도 주식을 사려 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연일 나왔죠. 하지만 이 기사의 절반은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기는 와중에도 날마다 5천만 주씩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5천만 주를 팔고 누군가는 5천만 주를 샀다는 의미입니다. 매수와 매도는 동시에 일어나므로 아무도 사려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982년의 암울한 시기에 5천만 주나 주식을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소신파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다는 소식이 들리면 덤핑가로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그 이후 상승운동의 제1국면인 조정국면이 시작되는 거죠. 1982년 말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올렸던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장기 금리도 내려갔고 경제와 정치 상황은 회복되었습니다. 레이건은 미국의 생기를 불어넣었고 자신감을 돌려주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인이 깨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시장은 동행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엔 상황이 좋아지면 주가가 오르고 나빠지면 주가가 내리면서 가볍게 움직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이 시기의 매수자를 호녀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반은 소신파이면서 반은 부안해동파이기 때문이죠. 오펙의 힘이 약화됐고 인플레는 거의 0이 되어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계속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거기다 세제 개혁으로 기업의 수익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일자리 창출
상승줄로 이어졌죠. 이런 좋은 뉴스들이 들리면 시장은 제3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과장국면이죠. 이때가 부안해동파들이 매수에 참여하는 시기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며 주가는 상승합니다. 유가물에 투자했던 부안해동파들이 이제 다시 주식시장에 입성하려고 기웃거리죠. 언론에서는 연일 상승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저평가된 주식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유행 주식만 사들였죠. 그렇다면 누가 이 부안해동파들에게 기록적인 값의 주식을 파는 것일까요? 당연히 주가가 낮을 때 주식을 매수해둔 소신파 투자자들입니다. 과장국면은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이라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국면은 모든 주식이 소신파 투자자의 손에서 부안해동파의 손으로 넘어가면 끝이 납니다. 그 결과 부안해동파 수중에는 돈은 사라지고 빚과 주식만 가득하죠. 그들의 현금은 소신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부안해동파들은 자신이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의 주식을 살 투자자를 기다리지만 그럴 사람은 없죠. 여기에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으로 바뀌면 시장은 붕괴합니다. 코스톨라니는 1987년 과장국면의 막바지에 한 강연장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코스톨라니에게 도전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코스톨라니 선생님, 제가 알기로 현재 주식의 90%는 펀드 매니저나 기관이 거래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부안해동파 투자자라는 건가요? 코스톨라니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내심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당시의 머니 매니저들은 이제 불과 25세 30세 안팎의 사회 초년생들이었죠. 그들은 지수 선물을 거래하기 시작했고 선물은 증거금 비율이 매우 낮았던 탓에 1987년 주식시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과장국면에 그들은 주가 선물을 계속해서 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 사이 그린스펀은 인플레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장은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매수가 없이 매도 계약만으로도 시세가 하락했죠. 10월 중순이 되자 시장은 동행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독일과 미국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시장은 과장 국면으로 들어섰죠. 다시 비관주의가 팽배해진 것입니다. 선물 거래를 하던 머니 매니저들은 추가 증거금을 납부해야만 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의사도 능력도 없었죠. 결국 포지션은 강제 해지되고 선물 시세도 바닥을 쳤습니다. 모두가 문 하나로 빠져나가려는 모습이었죠. 그 당시 중개인에게 걸려온 전화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전부 팔아주시오.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주식을 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소신파 투자자들입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내심까지 갖추고 있었으니 말이죠. 반면 부안해동파들은 책임을 넘길 희생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램 매매를 한 컴퓨터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이는 상한 음식을 먹어 배탈이 난 탓을 포크와 나이프에 하는 셈이었죠. 문제의 원인은 선물 거래를 주도한 머니 매니저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기자들이 코스톨라니에게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러냐고 물었습니까? 농담이시겠죠? 나는 잃은 게 없어. 내가 보유한 주식은 살 때보다 무려 4배나 올랐습니다. 코스톨라니는 1987년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터라 매우 편안했다고 말합니다. 9월의 마지막 코스톨라니가 기고한 칼럼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또한 일방통행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폭락은 이미 예정된 일이다. 그러나 코스톨라니는 붕괴 직후 한 강연에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리스펀이 한 말 때문이었죠. 미 연준은 경제 및 금융시장의 지원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금 유동성을 늘릴 계획입니다.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이죠. 시장이 다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붐과 주가 폭락, 분리할 수 없는 한 쌍. 1982년과 1987년 사이에 일어난 증시의 변동 사이클은 순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예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원자재이든 부동산이든 수도 없이 많이 있어왔죠. 경기가 허황에 접어들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결국에는 어디선가 바늘이 나타나 터져버립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영원불변의 법칙이죠. 붐 없이는 폭락도 없고 폭락 없이는 붐도 없습니다. 성공 전략은 현재의 경제순환과 반대로 하는 것. 순환하는 주식시장의 사이클에서 투자자가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소신파에 속해야 하고 현대 경제순환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강운동의 과장기인 제3국면에서 주가가 떨어진다 해도 놀라거나 동요하지 말고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코스톨라니는 부다페스트의 곡물 거래인들의 말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밀을 보유하지 않고 있던 사람은 밀 가격이 오를 때도 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운동의 제1국면에서는 이미 최저점을 넘어섰기에 추가 매수가 필요합니다. 제2국면에서는 수동적인 관망자로서 주가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제3국면의 화랑기가 돌아오면 미련 없이 시장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이 어느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악재에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잉 매도 상태이며 곧 바닥이라는 신호입니다. 이때 주식은 이미 소신파 수준에 있어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들은 좋은 뉴스가 들릴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호재에도 상승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과잉 매수 상태이며 곧 시장이 최고점에 다다랐음을 의미합니다. 주식은 주로 부하대동파 손에 있으며 그들은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더 이상 주식을 매수할 돈이 없죠. 반면에 소신파들은 시장이 다시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어느 국면인지 파악하는 또 다른 지표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하강 국면에 시세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이는 많은 주식이 보안해동파에서 소신파로 옮겨갔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거래량이 증가하는데도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그것은 다음 상승운동 국면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하강 국면에서 거래량이 작은데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이것은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주식의 대부분이 아직 보안해동파의 손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상승 국면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오른다면 소신파에서 보안해동파로 손바뀜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보안해동파에서 보안해동파로 바뀌었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주식은 여전히 보안해동파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거래량이 작은데 시장이 상승하면 아직은 주식이 소신파들 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간단히 말하면 거래량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보안해동파에서 소신파로든 소신파에서 보안해동파로든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시장이 곧 추세를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언론의 분위기가 낙관적이면 시장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고 비관적이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명확한 주관의 문제.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이 언론이나 전문가 동료들이 매도하라고 할 때 반대로 매수를 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의 순환을 역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대중의 심리에서 벗어나 하강 운동의 과정 국면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 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계속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강한 주관을 지녀야 합니다. 그 겁이 마저 넘겼다면 시장의 강세장이 진행되어 중간중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그 원인이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면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금리, 전쟁과 같은 치명적인 것이라면 신속히 결정해야 하죠. 즉 투자자는 단단한 동시에 유연해야 합니다. 그렇게 상승운동의 과정 국면까지 버텼다 해도 돈이라는 요소가 계속 긍정적이라면 이때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잠시 보안해동파들에게 휩쓸려 상승을 지켜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으로 바뀐다면 낙관적인 뉴스와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즉시 시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때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뒷문으로 슬그머니 빠져나오는 것이죠. 당신은 강세장 투자자인가 약세장 투자자인가? 지금까지는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강세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약세장에 투자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정확히 반대로 하면 됩니다. 코스톨라니는 증권 투자를 약세장 투자로 시작했습니다. 1930년 가을에 있었던 오스트릭 대공황과 그 직후 이어진 데빌더의 붕괴는 파리 증시 전체를 나락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당시 코스톨라니는 약세장에 투자했고 자신이 꿈꾸던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운전사 등 모든 것을 이뤘지만 편안하지 못했죠. 괴로운 깨달음을 얻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친구와 동료들이 파멸한 것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 없으니 결국 자신의 상황은 더 나빠진 셈이라고 당시를 회상합니다. 코스톨라니는 그때부터 약세장 투자에 철학적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비단 철학적인 측면을 넘어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회의감이 들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후 찾아온 강세장에서 자신이 벌어놓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 코스톨라니는 강세장에 투자하려고 노력했고 약세장을 경고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강세장에 투자했을 경우 자신이 가진 돈 전부를 부실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바보나 멍청이라도 돈을 벌었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과거 주식시장에 언제 들어왔던 인내심만 갖추면 승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러므로 코스톨라니는 초보자들에게 약세장이 아니라 강세장에 투자할 것을 조언한다고 합니다. 또 기회 역시 강세장이 더 많죠. 주가는 1000에서 10,000%까지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주가가 0이 되는 100%가 최고치이기 때문입니다. 정보, 투자자의 도구. 코스톨라니는 뉴스, 신문, TV, 소매치기, 택시기사들 등 모든 곳에서 모든 부류의 정보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은행가, 브로커, 애널리스트, 경제학자들은 제외라고 하죠. 이들은 자신이 코끝까지 밖에 볼 줄 모른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중 가장 눈길이 가지 않는 것은 시세 변동에 관한 보고서라고 합니다. 달러가 약세라고 하면 애널리스트들은 그제서야 달러 약세를 설명할 새로운 통계와 숫자,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칩니다. 그렇게 찾아낸 근거를 달러 약세의 원인으로 내세우죠. 뉴스는 투자자의 도구입니다. 투자자는 뉴스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어떤 뉴스가 주식시장에 중요한지 아닌지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뉴스 중에도 그것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판단해야 하고 특히 그 뉴스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알아야 하죠. 빼따꾼 뿔리. 증권시장은 좋은 소식에 펑펑 울기도 하고 나쁜 소식에 웃기도 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현상을 빼따꾼 뿔리, 기정사실화라고 부릅니다. 특정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 기정사실이 되어버리면 그 사건에 더는 투자할 필요가 없죠. 다시 말해 증권시장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미리 반영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1, 4분기에 수익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주가는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때 수익이 올라갈 것으로 믿는 여론이 강할수록 주가는 그만큼 빠르게 올라가죠. 모두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공시되기 전에 서둘러 그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다 실제로 수익이 공시되고 모두가 기대했던 것만큼 높다면 주가는 그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상했던 사건이 적중했고 그 사건은 이제 빼따꼼뿔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모두가 공시 이전에 주식을 샀기 때문에 추가 매수자의 수는 줄어듭니다. 투자자 중에 일부는 수익을 얻고 떠났는데 그것이 시세를 압박하는 거죠. 물론 그 기업이 2, 4분기에도 계속 수익을 낼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 4분기의 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시세는 공시와 동시에 급락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지난 분기에 비해 수익이 높아도 심지어 기록을 세웠더라도 똑같습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만 중요하죠.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특정 기업의 수익 감소를 예측하면 주식은 미리 팔릴 것이고 공시 전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하지만 공시날에는 이미 다 팔린 상황이기에 주가는 개별 매수에 힘입어 서서히 오르고 수익 감소가 예상보다 심하지 않다면 시세는 오히려 급등합니다. 1990년의 걸프 전쟁이 빼따꼼뿔리의 좋은 예입니다.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후 원유 감산에 대한 우려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에서 40달러까지 올라갔지만 주가는 수개월간 하락했습니다. 이때 부하대동파 투자자들은 언제나 그랬듯 두려움에 주식을 천천히 처분했습니다. 또 항상 그렇듯 소신파들이 주식을 사들였죠. 이윽고 전쟁이 터지자 상황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승리하면서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죠. 반면에 유가는 거의 50%나 하락하여 다시 20달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가는 감산 우려로 이미 올랐고 주가는 우려로 이미 빠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중대한 사건이라도 그것이 심지어 전쟁일지라도 일단 터지고 나면 과거의 일이 되고 증권시장에서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도 빼따꼼뿔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예견했던 것이건 아니든 전부 중요하다고 코스텔라니는 말합니다. 그것이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정보사회. 오늘날 우리는 뉴스, 통계, 사업보고서, 분석 등의 정보의 홍수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보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면 모든 뉴스를 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코스텔라니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런 정보들은 필요할 때마다 열람하는 것이 훨씬 확실하다면서 말이죠. 단순히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순간에 그 맥락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코스텔라니는 말합니다. 투자조, 추천, 그리고 소문들. 스스로를 증권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증권거래에 관한 시청자들의 질문에 자신이 방금 산 주식을 사라고 추천합니다. 주식시장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이 잘 통하지 않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누구나 조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싸한 소문 도 시세를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증권거래소가 존재한 이래로 이 방법은 대중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데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코스텔라니는 만약 좋은 친구나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투자 전문가의 추천 종목이라면 신뢰해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추천인의 조언이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죠. 내부 정보. 증권시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정보는 바로 내부 정보입니다. 하지만 내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로 인한 큰 폐해는 없죠. 코스텔라니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증권거래인들의 콤플렉스라고 말합니다. 한 투자자가 그의 동료가 특정 종목을 주문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면 그는 그 동료가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내부 정보를 얻었다 해도 그것이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코스텔라니는 정보를 얻었다는 건 종종 망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10장. 어떤 주식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 장에선 주식을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 나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로. 강세장에서는 최악인 종목을 선택했다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세장에서는 최고인 종목마저도 수익을 얻기 어렵죠. 그러므로 전반적인 주식 트렌드를 지켜본 후 주식 종목을 선정합니다. 적어도 20년 이상 경력의 투자자만이 이러한 일반적인 주식 트렌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약세장인지 강세장인지 트렌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장산업, 부자가 될 기회. 일단 주식시장의 트렌드가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먼저 앞으로 가장 전망이 좋은 사업 분야를 알아내고 그 안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을 걸러낸 뒤 그 주식을 사들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증권거래소에서 누구나 아는 사실에는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코스텔라니의 원칙을 떠올려야 하죠. 코스텔라니의 달걀 이론은 각 산업의 분야 혹은 각 종목에도 적용됩니다. 시장 전체가 상승운동의 제2국면에 있다고 해도 과매입된 상태인 주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업계의 상승 및 하락은 항상 동일한 패턴에 따라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수의 새로운 기업들이 앞다투어 등장합니다. 이 시기에는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규모도 아주 커서 부실한 기업도 살아남습니다. 그런 뒤 업계의 성장 속도가 서서히 둔화되죠. 그러다가 성장이 멈추고 양질에 대한 요구가 커집니다. 이 과정은 기업들을 필터로 거르는 작업과 같죠. 기업의 대다수는 이 요하기를 견디지 못하고 죽거나 합병되고 결국 경쟁력이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당 산업 분야가 침체기로 접어들면 두 번째 선별 과정이 시작됩니다. 모든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되고 가장 강한 기업 몇 곳만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아 시장을 나눠갔죠. 오늘날 이런 기업들을 글로벌 플레이어라고 부릅니다. 19세기의 철도산업, 20세기 초의 자동차와 석유산업이 그랬죠. 그리고 장동
장담하는데 인터넷 산업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코스털라니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보면 실제로 그러했죠. 지금 어떤 산업이 어떤 사이클을 지나고 있을까요? 새로운 분야는 지그재그식으로 발전합니다. 빠르게 전진했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고 다시 두 번째 성장과 후퇴를 반복하죠. 이와 평행하여 주가 역시 오르락 내리락 하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발전에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주인과 개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주식의 적정 가격. 주가가 주식의 실제 가치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주가는 언제나 너무 높거나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식의 가치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 기업의 가치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면 증권거래소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 가격을 컴퓨터로 계산하기만 하면 되니 말이죠. 가격에는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구매자의 기분, 개인적인 문제, 지난밤의 수면 상태, 가정 문제 등도 포함된다고 코스털라니는 말하죠. 주가 수익률에 대한 판단도 오롯이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주식의 주가 수익률이 15인 것을 두고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애널리스트는 같은 시점에 같은 주식을 보고 고평가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죠. 저평가 고평가는 수학적 공식이 아니라 상대적인 판단이자 심리적인 영향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턴어라운드 주식, 잿더미에서 살아나온 불사조. 미래의 성장 산업 분야를 조기에 파악하고 그 중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높은 우량 기업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이야 MS나 IBM이 선도 기업으로 올라섰음이 자명하지만 40년 전에는 과연 누가 이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코스털라니는 소위 턴어라운드 주식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턴어라운드는 전체 시장보다 몇 배나 나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턴어라운드 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손해를 보고 있으며 곧 파산할 지경이라 주가는 바닥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하여 수익을 창출해낸다면 주가는 급속도로 상승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크라이슬러죠. 코스털라니는 크라이슬러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아이아코카는 크라이슬러의 회생 방안을 제시해 의회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여 기업을 재정적 위기에서 구해냈죠. 그 결과 3달러였던 크라이슬러의 주가는 폭등했고 오늘날 150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의미 없는 표현들. 많은 애널리스트와 중개인들이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투기적 투자와 보수적 투자로 구분합니다. 코스털라니는 이러한 구분이 피상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것이 투자의 질이 아닌 양에 근거한 구분이기 때문이라면서 말이죠. 만약 대자본가가 적은 금액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술주를 산다면 이것은 투기가 아닌 리스크를 감수하는 보수적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시민이 본인이 가용 가능한 한도를 넘어 신용으로 매수한다면 이것은 우량주를 산다 해도 투기인 것이죠. 또한 애널리스트들이 보유하라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우스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기존에 사둔 주식이 있는데 지금이라면 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가? 그렇다면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스털라니는 당장 그 주식을 팔 수 있는데 지금이라면 매수하지 않을 주식을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급등한 주식을 보유하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저지르는 실수라고 코스털라니는 말합니다. 그들이 주식을 자신의 시각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이죠. 어떤 주식을 100에서 200으로 올랐다고 한다면 이제 그 주식은 너무 비싸졌다고 말하고 반대로 50으로 떨어지면 매우 싸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전 똑같은 주식을 20에 매수한 동료는 완전 다르게 분석하죠. 200의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에게는 200 이하는 모두 싸게 느껴지겠지만 20에 산 사람은 50도 많이 오른 것입니다. 주식값이 싼지 비싼지는 오직 기업의 기초지표와 미래 전망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투자자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언제 그 주식을 매수할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1000%나 올랐어도 아직 살 가치가 있는 주식이 있고 이미 80%나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사지 말아야 하는 주식이 있죠. 이것은 턴어라운드 지원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파산 직전의 기업이 모두 회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차트, 수익은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손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차트를 살펴보면 그 안에서 어제와 오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죠. 코스털라니는 차트에서 오늘날까지 가격 곡선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일까지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차트에 흔들리는 것은 돈을 버리는 길이라고 하죠. 코스털라니는 자신이 아는 차트 전문가 중 누구도 큰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라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죠. 물론 차트 전문가도 방향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위로 달리는 말, 아래로 달리는 말, 두 마리 말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차트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찍어서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차트를 사용하는 투자자의 가장 큰 불행은 한번 차트에서 성공을 맛보면 그 후로는 차트 신봉자가 되어 더욱 차트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스털라니는 모든 게임에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경마이든 룰렛이든 차트든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운이 좋으면 돈을 딸 수도 있지만 돈을 잃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스털라니 역시 눈여겨보는 차트 법칙이 있습니다. MW 이론이죠. 이중 상승이란 마지막 상한가가 다음 시세에 초과되는 것을 뜻합니다. 조정을 받던 주가가 전고점을 뚫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트가 몇 번의 M자의 형태를 반복한다면 더는 뚫고 올라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많은 양의 주식이 매물로 쏟아지죠. 그리고 이 매물이 전부 사라지지 않는 한 시세는 반등하지 못합니다. 주가가 전저점을 넘어 하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시세가 계속 하락할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만약 W의 하락 형태가 반복되면 주가는 더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이른 것입니다. 이때 전부사들이라는 기업이 배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MW1호는 가장 오래된 차트 법칙 중 하나로 코스톨라니는 평소 자신이 차트를 줄곧 사용하는 투자자가 아님에도 종종 유행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차트 신봉자들이 이런 차트 이론을 보조수단이 아니라 마치 룰렛 게임처럼 한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11장 머니 매니저 남의 돈으로 하는 투자. 진지한 머니 매니저는 주로 평균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된 곳에 고객의 돈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그들의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대개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성과는 동일한 주식을 30년째 보유하고 있는 가정주부보다 좋지 않다면서 말이죠. 코스톨라니는 이것은 그들이 소신파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대체로 인내심과 생각이 부족하다면서 말이죠. 그들은 매달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들이 매수한 주식이 곧장 움직이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팔아버리고 현 시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에 뛰어들죠. 이들 중 일부는 거래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요컨대 펀드 매니저든 자산관리자든 투자 상담가든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청렴하고 책임의식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경험도 많아야 하며 소신파 투자자들처럼 꼬지가 있어야 하죠. 그중 하나라도 중독되지 않으면 매일 16시간을 일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투자 펀드, 다수의 장기 투자자를 위한 버스. 언젠가 누가 코스톨라니에게 투자 펀드가 자가용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버스와 같다고 비유했고 펀드 매니저는 버스 기사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운전기사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펀드를 선택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투자 종목으로 구성된 수천 개의 펀드가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매니저는 고객들을 개별적으로 상담해줄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펀드의 질은 오롯이 성과로만 측정해야 하죠. 10년간, 가능하다면 20년간 성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3년은 운이 좋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가치와 전략으로 그런 결과물에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치펀드. 앞서 투자 펀드를 다룰 때 해치펀드를 이야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코스톨라니는 해치펀드는 이름만으로도 100% 사기이고 심지어 이중적 사기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금광 주식을 보유하 중인데 반대로 금을 선물로 판다면 위험을 제거한 포지션에 오르게 됩니다. 금값이 하락하면 선물에서 수익이 생기고 금값이 오르면 선물의 손해를 상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해치 거래이죠. 하지만 실제 해치펀드는 자기 자본이 몇 배나 되는 돈을 한 방향으로만 투기합니다. 코스톨라니는 해치펀드의 사기성은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파선으로 입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돈을 베팅했죠. 러시아 채권을 사고 미국채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러시아의 재정 상황은 불투명하기 그지없었고 언제라도 위기가 올 수 있었음에도 말이죠. 실제로 위기가 닥쳤고 러시아의 채권은 하락했고 미국채는 올랐습니다. 투자 컨설턴트, 그들의 기쁨은 고객의 고통. 여기서 투자 컨설턴트란 은행 직원과 중개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고객에게 투자를 추천합니다. 이들은 실적을 올려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것은 고객에게 좋지 않습니다. 중개인은 가능한 많이 사고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각각의 거래마다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중 일부가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죠. 코스톨라니는 자신 역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에 오랜 기간 투자 컨설턴트로 일했기 때문에 이들의 생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객의 편에서 고객이 승승장구하게 돕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수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만족감을 느끼는 이는 극히 드물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자산관리사, 머니 매니저 중의 재단사. 성실한 자산관리사는 앞서 설명한 투자 컨설턴트의 이익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이들의 수입 중 대부분은 이들이 고객을 위해 달성한 성과에 따른 수익이 결정되죠. 고객이 돈을 벌면 이들도 돈을 벌고 고객이 돈을 잃으면 이들도 수익을 잃습니다. 이해관계가 같은 것이죠. 은행에서는 기성투자 상품을 판매합니다. 이에 비교하면 자산관리사는 맞춤 재단사이며 이것은 코스톨라니가 자산관리사를 더 선호하는 이유이죠. 12장 모험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손해돈 모험의 일부다. 코스톨라니에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투자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대답했죠. 아마도 반기지는 않을 것 같군요. 내게 아들이 있다면 첫째는 음악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둘째는 화가, 셋째는 작가 아니면 저널리스트를 시킬 겁니다. 하지만 넷째까지 있다면 나머지 셋을 먹여 살려야 하니 꼭 투자자를 시켜야겠군요. 코스톨라니는 솔직히 누구에게도 투자자가 되라고 조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투자병이 걸린 사람이라도 자신의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중 몇 명은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재차 말하지만 투자로 번 돈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먼저 고통이 있고 뒤에 돈이 따라오죠. 투자자들이 꼭 경계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 번 잃은 돈을 되찾으려는 시도는 무모하다는 것입니다. 손실을 보았다면 즉시 인정하고
정정하고 깨끗이 정리한 뒤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손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는 외과 수술과 비슷합니다. 독사에게 물렸으면 독이 온몸으로 퍼지기 전에 팔을 절단해야 합니다. 이는 빠를수록 좋지만 매우 힘든 일이죠. 100명 중 5명만이 현명하게 대처한다고 합니다. 다수의 투자자들은 수익을 한정하고 손실을 부풀리는 선택을 합니다. 코스톨라니는 투자는 포커 플레이어처럼 패가 나빠도 적게 잃고 패가 좋으면 많이 벌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일 결산을 내고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죠.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시간 시세 정보와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일하는 전문가와는 경쟁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사실 전문 증권 거래인들이 하는 업무의 95%는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이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생각은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산책 중에, 조깅 중에, 자전거를 타면서 가능하죠. 하지만 완벽하게 정해진 교육을 받은 전문 투자자들은 특정 분야에만 전문화되어 있고 그곳에서 자신의 성공을 찾습니다. 만약 전문가 중에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동료들을 앞서갈 것입니다. 증권과 사랑, 그리고 증권에 대한 사랑. 증권과 사랑에 빠진 투자자는 그 외에 다른 것에는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투자자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놓치기 마련이므로 심히 우려된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만약 자신의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과 좋은 와인, 아름다운 여성들, 그리고 음악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단조롭겠는가 라면서 말이죠. 코스톨라니는 이제 독자들에게 수년 전 자신이 세운 10가지 권고사항과 10가지 금기사항을 들려주는 것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 하려 한다고 합니다. 계속 투자를 이어가든 아니든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명심한다면 향후 어느 정도의 수업료는 절약할 수 있을 거라면서 말이죠. 10가지 권고사항. 매입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어느 나라의 무슨 업종 주식을 매입할지 결정하라.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돈을 충분히 확보하고 움직이라.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이 당신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확신이 있다면 강경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보이면 그 즉시 팔아라. 때때로 보유한 종목의 가치를 점검하면서 지금이라도 샀을 것인지 검토하라. 대단한 상승이 가능한 때만 매수한다. 예측하기 힘든 리스크까지 전부 계산하라. 자신의 주장이 옳았더라도 겸손하라. 10가지 금기사항. 무작정 추천을 따르며 은밀하게 오가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또는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 그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 같다고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라. 손실을 다시 복구하려고 하지 마라. 옛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주식을 사놓고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지속적으로 미세한 시세 변화를 주시하거나 단조로운 창법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마라. 당장 어디서 수익 또는 손실이 일어났는지 시시때때로 계산하지 마라. 단기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정치적 성향, 다시 말해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이익이 생겼다고 교만해지는 것은 금물이다. 이렇게 책이 끝이 납니다. 코스톨라니는 사실 35세에 은퇴할 만큼 성공한 천재입니다. 이 천재는 우리에게 피터 린치처럼 세세하게 주식을 선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학을 전공한 만큼 투자자의 자세나 대중심리, 큰 그림을 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주식을 선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 책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하는 내용은 딱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산책하는 주인과 개에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언제나 지금 개가 주인을 앞서가고 있는지 뒤에 따라오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주식시장의 유일한 논리입니다. 주식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주가가 떨어진다.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주가가 오른다. 공급과 수요가 동일할 경우에는 주가는 큰 변동 없이 머무른다. 아무리 기운, 배당금, 전망이 좋아도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2 곱하기 2는 5-1 이라는 공식입니다. 투자로 돈을 번다는 것은 고통으로 돈을 번다는 겁니다. 고통이 먼저 오고 수익이 뒤에 오죠. 투자의 근거가 되는 분석이 맞다면 성과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네 번째는 코스톨라니의 달걀입니다. 지금이 과매수 구간인지 과매도 구간인지 주식의 대부분이 과연 소심파손에 있는지 아니면 부하대동파손에 있는지를 안다면 지금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은 기정사실화라는 뜻의 빼따꼼 플레이입니다. 어떤 정보나 뉴스를 들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과연 시장에 반영되었는지 또 반영되었다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책에서 딱 이 5가지만 얻어가도 우리가 앞으로 할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마지막으로 저술한 책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를 읽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